할인 씨, 다 준이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니까요. 애 교육을 그렇게 시키면 나중에 더 힘들어요. 정미란 씨, 오늘은 녹음 안 하셨나 봐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가는 순간 정미란의 표정이 굳었어요. 사실 이 싸움은 며칠 전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시작됐어요. 정미란은 우리 단지 맘카페 운영진이에요. 말 한마디로 분위기를 만들고 말 한마디로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건 일도 아닌 사람이죠. 항상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소리 지르는 법이 없는 사람처럼 굴었죠.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할인 씨, 나도 엄마잖아요. 다 준이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시작해서 꼭 이런 말로 끝을 냈어요. 엄마가 그렇게 예민하게 구니까 준이가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가 되는 거예요. 듣다 보면요. 정말 내가 잘못한 건가 싶어져요. 분노보다 무서운 건 내가 틀린 사람이 된 것 같은 그 기분이었어요. 그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저는 제 아들 손을 꽉 잡고 서 있었어요. 공지판에 매직으로 크게 쓰인 글씨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신고충 맘조심. 제 아들이 그 글자 앞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옆에서 아이들 몇 명이 킥킥거리고 웃더군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턱 막혔죠. 손끝이 싸늘해졌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끝이었거든요. 아직 10살밖에 안 된 내 아이가 겁먹은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남편 오태성은 제 눈을 피하며 말했어요. 할인아, 좋게 좋게 가자. 애들 있는 집이랑 싸워서 뭐 좋아.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처음부터 제 편이 아니었어요. 이웃한테 한 번 무너지고 남편한테 또 한 번 무너지는 기분.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정미라는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제가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 순간 이미 설계가 시작됐다는 걸, 그리고 제 주머니 안에서 무언가가 돌아가고 있었다는 걸요. 방과 후 영어 강사로 일하며 아이들에게 늘 정직과 정의를 가르쳤던 제가 어른답지 못한 행동으로 제 아이 마음에 대못을 박은 정미란에게 어떤 수업을 준비했는지, 여러분도 제 마음이 이해되신다면, 그리고 이 싸움에서 제가 이기길 응원하신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제 인생을 바꾼 그 지독하고도 처절했던 기록의 시작, 지금 바로 들려드릴게요. 수업을 마치고 단지 안으로 들어섰을 때 저녁 햇살이 아파트 외벽에 길게 걸려 있었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그런데 놀이터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군요. 아이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어른들 목소리도 섞여 있더군요.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놀이터 한가운데 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로요. 어깨가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어요. 준이 앞에 정미란이 서 있더군요. 베이지색 니트에 진주 귀걸이. 누가 봐도 단정하고 우아한 차림이었어요. 손에 종이를 들고 있었어요. 준이가 사회 시간에 발표한 원고였어요. 내 아들이 직접 또박또박 손으로 써내려간 그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이웃은 서로 배려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른들이 대화로 해결해야 합니다. 정미란이 아이 앞에서 그 종이를 천천히 찢었어요. 그 소리가 왜 그렇게 크게 들렸는지 몰라요. 종이 조각들이 모래밭 위로 흩어졌어요. 준이의 어깨가 크게 떨렸죠.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놀이터 벤치에 앉아있던 엄마들 서너시, 약속이라도 한 듯 일어났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다가 슬그머니 시선을 피하더군요. 그 침묵이 말보다 더 선명하게 제 자리를 알려줬어요. 정미란이 저를 보더니 다가왔어요. 제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면서 낮게 말했죠. 할인 씨, 나는 할인 씨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하는 거야. 아이가 잘못한 건 없어요. 엄마가 일을 크게 만든 거지. 목소리가 너무 부드러웠어요. 걱정하는 사람 목소리였죠. 소름이 돋더군요. 사실 시작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몇 달 전 윗집에서 새벽마다 쿵쿵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얼굴 붉히기 싫어서 관리소에 조용히 익명으로 문의했거든요.
민원도 아니었어요. 그냥 문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정밀한의 귀에 들어갔더군요. 그 다음부터였어요. 단톡방에 말이 돌기 시작한 게 이웃을 몰래 감시하고 뒤에서 신고하는 사람. 애 교육도 그렇게 시키는 거 아니겠냐고. 아무도 제게 직접 묻지 않았어요. 그냥 분위기가 바뀌었죠. 마트 입구에서 눈인사를 하던 엄마가 먼저 고개를 돌렸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아는 척하던 이웃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더군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이가 방에서 나오더니 물었어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벌겋게 부어오른 눈가. 다 울고 참은 얼굴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 단지에서 저와 준이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처음으로 똑똑히 알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수도꼭지에서 물이 쏟아지는 소리,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그 소리들 사이로 알림음이 파고들었어요. 그릇을 헹구면서 무시했어요. 손을 멈췄어요. 진동 속도가 달랐습니다. 한 개씩 오는 게 아니라 쏟아지는 느낌이었죠. 행주로 손을 닦으면서 화면을 열었어요. 단지 맘카페 단톡방. 메시지 23. 스크롤을 올렸어요. 요즘 단지 분위기 왜 이래요? 숫자 1이 빠르게 사라졌어요. 누군가 읽고 있다는 뜻이었죠. 하린 씨가 몰라서 그래요. 원래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번엔 1이 여러 개 동시에 사라졌어요. 다들 읽고 있었던 거더군요. 저만 모르고 있었던 대화였죠. 아이 교육을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네요. 우리가 좀 이해해줘야죠, 뭐. 욕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런데 읽을수록 숨이 막혔어요. 그때 정밀한의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한 말씀만요. 하린 씨가 요즘 잠을 많이 못 주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 혼자 키우는 것도 아닌데 강사일까지 하시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우리가 좀 더 너그럽게 봐줘야 하지 않을까요? 보듬어줘야 한다고, 너그럽게 봐줘야 한다고. 저는 화면을 꺼버렸어요. 숨을 고르려고 싱크대를 짚었습니다. 물이 아직 흐르고 있더군요. 잠그는 걸 잊었더군요. 정밀한은 저를 공격하지 않았어요. 불쌍히 여기고 있었어요. 도움이 필요한 불안정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가 감싸주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구조였죠. 욕보다 더 잔인한 방식이었습니다. 화면을 다시 열었어요. 입력창을 눌렀어요.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뭔가 써야 할 것 같았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도 저 혼자 흥분한 사람이 될 것 같았거든요. 해명하면 찔리는 게 있으니까 해명한다고 볼 거고, 반박하면 공격적인 사람이 된다고 할 거고, 아무 말 안 하면 인정하는 거라고 할 테고, 입력창을 닫았어요. 메시지는 그날 밤 37개가 됐어요. 마지막 메시지는 밤 11시 40분에 올라왔어요. 그나저나 아이들끼리도 좀 신경 써줘야 할 것 같아요. 어른들 일이 아이들한테 가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 메시지를 5번 읽었어요. 이미 갔다는 뜻이었습니다. 단지 앞 마트에 장을 보러 간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어요. 냉장고 칸 앞에서 두부를 고르고 있었어요. 냉장 모터가 웅웅거리는 소리, 카트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배경음악, 평범한 마트 소리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소리들이 귀에 안 들어왔어요. 등 뒤가 뜨거웠어요. 시선이라는 게 닿으면 온도가 있더군요. 뜨겁게 느껴지는 시선이 있고 차갑게 느껴지는 시선이 있어요. 그날 제 등에 닿은 건 차가운 쪽이었어요. 카트를 밀면서 계산대 쪽으로 걸어가는데 옆 통로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맞아. 그 집. 작은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선명하게 들렸어요. 저는 발걸음을 늦추지 않았어요. 들은 척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계산대 앞에 섰어요. 점원 아주머니가 바코드를 찍기 시작했는데 평소보다 느렸어요. 한 번 찍고 멈추고 또 한 번 찍고 멈추고 옆 계산대는 손님이 3명이나 빠져나갔어요. 별것 아닐 수도 있었어요. 그냥 느린 날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계산대 옆에 서 있던 주민 한 분이 저를 보더니 슬그머니 반발짝 물러서면서 옆 사람 귀에 입을 가져다 댔어요. 두 사람이 제 쪽을 흘끗 봤어요. 저는 카드를 꺼내는 척하며 지갑을 뒤졌어요.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어요. 영수증을 받아들고 마트를 나왔어요. 자동문이 열리면서 바깥 공기가 들어왔어요. 그제야 숨을 쉬었어요. 장바구니가 무거웠어요. 집까지 오는 길이 이상할 만큼 멀었습니다. 같은 거리인데 왜 그렇게 멀었는지 몰라요. 현관에 장바구니를 내려놓는데 무릎에 힘이 빠졌어요. 잠깐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아무도 없는 현관에서요. 이 단지에서 마트도 못 가게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오태성에게 털어놓은 건 다음날 저녁이었어요. 밥을 다 먹고 오태성이 소파에 기대는 타이밍에 화면을 들이밀었어요. 이거 봐. 이게 지금 우리 얘기야. 오태성은 안경을 고쳤으면서 화면을 봤어요. 쭉 스크롤하더니 내려놓더군요. 그리고 먹던 맥주캔을 식탁에 탁 놓았어요. 그 소리가 왜 그렇게 크게 들렸는지 몰라요. 할인아, 솔직히 말해봐. 처음에 그냥 윗집 가서 직접 말했으면 이렇게 됐겠어? 저는 오태성 얼굴을 봤어요. 걱정이 없었어요. 피로만 있었더군요. 빨리 이 대화가 끝나기를 바라는 피로요. 관리소에 올리면 익명이니까 괜찮은 줄 알았잖아. 근데 결국 이렇게 됐잖아. 내가 이를 키운 면이 있다는 거야. 키웠다고. 제가 키웠다고.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오태성이 계속했어요. 나도 힘들어, 할인아. 회사에서 하루 종일 시달리고 오면 집에서까지 이런 얘기 들어야 해? 이웃 문제로 내가 회사에서까지 이상한 사람 되면 어떡해? 회사. 그 단어가 나오자 저는 깨달았어요. 오태성이 두려워하는 게 뭔지. 저나 준이가 아니었어요. 이 소문이 어디까지 번질지, 자기 평판이 얼마나 구겨질지. 그게 걱정이었던 거더군요. 그냥 사과해. 한마디면 끝나. 준이가 요즘 친구들한테 따돌림 당하는 것도 결국 이 일에서 시작된 거잖아. 내가 처음에 조용히 넘어갔으면 어땠겠어.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정밀한의 말보다 오태성의 그 한마디가 더 깊이 박혔어요. 정밀한은 처음부터 제 편이 아니었어요. 그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태성은 달랐어요.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준이 아빠였어요. 그런 사람이 정밀한과 똑같은 논리로 저를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못했어요. 오태성 옆에 누웠는데 그 사람이 낯설었어요. 새벽 2시에 부엌에 나와 물을 마셨어요. 불도 켜지 않고요. 이 집에서도 저는 혼자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어요. 창문으로 놀이터가 보이는데 준이가 그네 옆에 혼자 서 있었어요. 아이들이 5명쯤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준이 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남자아이 하나가 준이 발등을 툭 치고 지나가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킥킥거렸어요. 나머지 아이들이 따라 웃더군요. 저는 창문 손잡이를 꽉 쥐었어요. 내려가야 하나? 아니면 못 본 척해야 하나? 어느 쪽도 아이한테 좋지 않았어요. 내려가면 엄마 없이 못 사는 아이가 되고 가만히 있으면 저는 보고만 있는 엄마가 되니까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준이는 오래 서 있다가 벤치에 가서 앉았어요. 무릎에 손을 올리고 발끝을 내려다보면서요. 저녁에 준이가 들어왔어요. 신발을 벗는데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도 묻지 않았어요. 밥을 먹는 내내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했어요. 반도 못 먹고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한참 뒤에 준이 방 앞을 지나는데 자기 이른 시간인데도 불이 꺼져 있었어요. 조용히 문을 열어 들여다봤습니다. 준이는 누워서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문을 여는 소리에 눈을 감더군요. 자는 척하는 거였어요. 저는 조용히 들어가 문을 닫고 준이의 책상 앞에 멈췄어요. 테이프가 올려져 있었고 그 옆에 종이 조각들이 있었어요. 정밀한이 찢었던 사회 발표 원고였어요.
준이가 주워온 거였어요. 그리고 붙이려다 포기한 거였어요. 조각들이 제대로 맞지 않았어요.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그래도 글씨를 이으려 한 흔적이 있었어요. 이웃은 서로 배려해야 합니다. 그 문장의 절반쯤이 보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엘리베이터에서 정미란과 마주쳤어요. 정미란은 늘 그렇듯 부드럽게 그리고 걱정스럽게 먼저 웃었어요. 하린 씨, 요즘 많이 힘들죠? 다 준이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하린 씨가 좀 달라져야 준이도 편해지지 않겠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정미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먼저 내렸어요. 저는 닫히는 문을 바라봤어요. 분노가 올라왔다가 어느 순간 뚝 끊겼어요. 더 차가운 무언가가 그 자리를 채웠어요. 이곳은 감정으로 이길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울어도 지고, 소리 질러도 지고, 가만히 있어도 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었어요. 달라져야 한다면 달라져야죠. 정미란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정한 방향으로. 불을 켜지 않은 채 거실에 앉았어요.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게 이 지옥에서 제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첫 번째 규칙이었습니다. 그 주 목요일 아침이었어요. 학교 현관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복도 공기가 달랐어요. 뭐가 달라졌는지 딱 집어 말할 수는 없었어요. 복사기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커피 향도 교무실 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익숙한 것들이 전부 낯설게 느껴졌어요. 평소에 저와 눈이 마주치면 먼저 웃던 옆반 보조 강사 선생님이 서류 뭉치를 들여다보는 척하며 고개를 숙이더군요. 저는 지나쳤어요. 교무실 앞에서 동료 강사 둘이 얘기하다가 제가 가까워지자 목소리를 낮췄어요. 대화가 끊기는 게 들렸어요. 저는 그 앞을 통과하면서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안쪽 탕비실에서 커피를 따르는데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 선생님 얘기 들었어요? 저는 컵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천천히 커피를 저었어요. 그 목소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누구 목소리인지 확인하지 않았어요. 알아도 소용없었거든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민원 한 장이 이렇게 작동하는 거였더군요. 직접 손대지 않아도 돼요. 공문 하나가 들어오면 공간 전체가 알아서 움직여요. 어제까지 김아린 선생님이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민원 강사가 되는 거였습니다. 부장 교사한테 호출을 받은 건 오전 수업이 끝나고 나서였어요. 강 선생님, 잠깐 시간 돼요? 부장 교사는 문을 닫으면서 자기 자리에 앉았어요. 모니터를 제 쪽으로 돌려줬어요. 저는 화면을 읽었어요. 소리를 내지는 않았지만 한 문장씩 천천히 읽었습니다. 인성 부적격 강사 민원입니다. 해당 강사가 평소 이웃 주민들을 감시하고 허위 민원을 남발하는 인물이라는 사실이 단지 내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단지 내에서 확인되었다고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확인이라는 단어 앞에 주어가 없었어요. 누가 확인했는지 쓰지 않았어요. 그냥 확인되었다고 썼어요. 이런 분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맞는지 학교 측에 답변을 요청합니다.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저는 시선을 들어 부장교사를 봤어요. 부장교사는 손을 모으고 있었어요.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난처함이 저를 향한 게 아니었더군요. 이 상황을 처리해야 하는 자기 자신을 향한 거였어요. 귀찮은 거였어요. 저도 정밀한도 아니고 이 민원 자체가 귀찮은 거였죠. 선생님 입장도 있을 텐데 학교로 들어온 거라 저도 난처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장 선생님, 이 민원 내용이 사실이라면 저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죠. 그런데 사실이 아니라면요? 부장교사가 잠깐 멈췄어요. 민원 작성자 확인이 가능한가요? 공식 민원이라면 제가 공식으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건 제가 확인하기 어렵고, 그럼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부장교사 표정이 굳더군요.
저는 웃었어요. 입꼬리만 살짝 올리는 웃음이었어요. 눈은 웃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학교의 피해가 더 번지지 않게 제가 제 쪽에서 정리하겠습니다. 교문을 나서려는데 정밀한이 보였어요. 다른 학부모 한 명과 얘기하다가 저를 보고 먼저 손을 들더군요. 베이지색 코트였어요. 단추가 금색이었어요. 멀리서도 향수 냄새가 났어요. 달콤하고 무거운 냄새. 그 냄새가 익숙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맡던 냄새였으니까요. 어머, 하린 씨. 마침 잘 됐다. 정밀한이 다가왔어요. 그 우아한 걸음으로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학교에 민원 넣은 거 알죠? 사실 하린 씨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이대로 가면 더 커지니까 내가 먼저 손을 쓴 거야. 이해해요? 저는 정밀한의 얼굴을 봤어요. 눈을 똑바로요. 눈 밑에 얇은 주름이 있었어요. 미소를 유지하느라 힘을 주고 있다는 거. 이제는 보였어요. 예전에는 안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보이기 시작했더군요. 그 순간 오른손을 주머니 안으로 넣었어요. 코트 안쪽 주머니. 작고 납작한 기계가 손바닥에 닿았어요. 딱딱했어요. 차가웠어요. 엄지손가락이 버튼 위에 얹혔어요. 손가락이 떨리려고 했어요. 꾹 눌렀어요. 그리고 눌렀어요. 소리는 밖으로 새지 않았어요. 주머니 안에서만 울린 소리였어요. 저는 웃었어요. 그러게요. 제가 말했어요. 정밀한 씨, 저 왜 이럴까요? 정밀한이 멈칫했어요. 네. 제가 왜 이렇게 아무렇지 않을까요? 정밀한 씨 보면 떨릴 줄 알았는데. 신기하죠? 정밀한의 미소가 흔들렸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봤어요. 눈 주변이 먼저 굽고 입꼬리가 0.5초쯤 늦게 따라갔어요. 정밀한이 다시 표정을 만들었어요. 저는 그냥 사실만 말씀드린 거예요. 단지에서 관리소 민원 넣은 거 사실이고 이웃들 불편한 거 사실이잖아요. 네, 익명 문의는 사실이에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허위 민원 남발이 됐는지, 어떻게 이웃 감시가 됐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떻게 학교 홈페이지까지 갔는지, 그 경로가 궁금하네요. 정밀한이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하린 씨, 왜 이렇게 나를 세워요? 다 하린 씨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그렇군요. 더 말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정밀한이 그 침묵을 깨더군요. 먼저요. 이제라도 서로 풀자고요. 하린 씨가 먼저 사과하면 민원도 취하하고 다 없던 일로 할게요. 주머니 안에서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녹음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웃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등 뒤에서 정밀한이 뭔가 더 말했어요.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아도 됐어요. 이미 담겼으니까요. 저녁 식탁이었어요. 오태성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학교에까지 민원이 갔다며. 강에 잘리면 어떡할 거야. 냉장고가 웅웅거렸어요.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오태성을 봤어요. 안 잘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증거가 있으니까. 오태성이 멈췄어요. 저는 계속했어요. 오태성, 나한테 지금 걱정해서 묻는 거야? 아니면 이 상황이 당신 쪽으로 번질까봐 무서운 거야? 오태성이 말문이 막히더군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당신이 무서운 거 이해해. 나도 무서웠으니까. 그런데 나는 이제 다르게 무서워. 지지 않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싸우지 않는 게 무서워. 오태성이 뭔가 말하려다 멈췄어요. 저는 기다리지 않았어요. 당신 평판은 당신이 지켜. 내 아들은 내가 지킬 테니까.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스탠드를 켰어요.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관리사무소 CCTV 열람 요청서. 며칠 전에 출력해뒀던 거였어요. 볼펜을 들었어요. 성명란에 이름을 썼어요. 김아린. 볼펜 끝이 종이를 눌렀어요. 힘이 들어갔어요. 획이 선명하게 그어졌어요.
열람 목적칸에 천천히 적었어요. 엘리베이터 내 공지판 훼손 행위 확인 및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요청합니다. 볼펜을 내려놓았어요. 스탠드 불빛이 종이 위에 고여 있었어요. 정미라는 이 단지에서 오래 살았어요. 관계를 쌓았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움직였어요. 분위기를 만들고 여론을 만들었어요. 그 성이 단단해 보였죠. 그런데 성이라는 건요. 기초가 흔들리면 아무리 높아도 소용없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관리사무소 문이 열리는 시간을 휴대폰에 알람으로 맞춰뒀어요. 9시 정각이었어요. 관리사무소 문을 밀고 들어섰어요. 낡은 책상이 2개, 캐비닛 위에 먼지가 얹혀 있었어요. 형광등이 윙하고 울렸어요. 깜빡이지는 않았지만 울리는 소리가 일정하게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관리소장이 카운터 너머에 앉아 있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저를 보더니 읽던 신문을 내려놓으며 안경을 고쳐 쓰더군요.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미 귀찮았어요. 저는 봉투를 꺼냈어요. CCTV 열람 요청서 접수하러 왔습니다. 관리소장이 서류를 받아들고 한번 훑었어요. 아래에서 위로요. 천천히요. 이거는 바로 처리가 안 돼요. 개인정보 관련 사안이라 절차가 있어서 저는 기다렸어요. 관리소장이 서류를 카운터 위에 내려놓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밀어놓았어요. 열람 사유도 좀 불명확하고요. 단순 분쟁은 해당이 안 돼요. 저는 2번째 봉투를 카운터에 올려놓았어요. 엘리베이터 공지판 훼손 사진입니다. 날짜와 시간이 기록되어 있어요. 훼손된 공지판은 단지 내 공용시설물이고 행위자 특정을 위한 열람이니 사유는 충분합니다. 관리소장이 사진을 봤어요. 표정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도 절차가 있어서요. 검토하고 연락드릴게요. 저는 한 박자 쉬었어요. 정당한 열람 사유가 있는 건 맞습니다. 절차가 어렵다면 필요한 기관 확인까지 받아서 진행하겠습니다. 형광등이 윙하고 울렸어요. 관리소장이 안경 너머로 저를 봤어요. 저는 눈을 맞췄어요. 안 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으신 거겠죠. 침묵이 흘렀어요. 관리소장이 헛기침을 했어요. 잠깐만요.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반쯤 닫혔어요. 전화기를 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낮았어요. 뭐라고 하는지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카운터 앞에 서서 벽에 붙은 단지 안내도를 봤어요. 누구한테 전화하는 걸까? 어렵지 않게 짐작됐어요. 이 단지에서 관리소장과 가장 가깝게 지내는 학부모, 맘카페 운영진, 엘리베이터에서 CCTV 위치를 꿰고 있는 사람. 5분쯤 지났어요. 관리소장이 나왔어요. 표정이 아까보다 복잡했어요. 이쪽으로 오시죠. 제어실은 관리사무소 안쪽 복도 끝이었어요. 복도가 좁았어요. 천장이 낮았어요. 발소리가 울렸어요. 문을 열었어요. 형광등은 없었습니다. 모니터 빛만 방 안을 채우고 있었죠. 들어서는 순간 온도가 달랐어요. 서버 냉각 장치가 낮고 일정하게 울리고 있었어요. 숨을 참았습니다. 모니터가 12개였어요. 각각 다른 구역을 실시간으로 비추고 있었어요. 모니터의 푸른빛이 좁은 방 전체를 물들였어요. 제 손등도 파랗게 보였어요. 담당 직원이 의자에 앉아서 날짜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몇 시 구간 보실 거예요? 공지판이 처음 훼손된 날짜 오후 2시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요. 직원이 타임라인을 조정했어요. 화면이 바뀌었어요. 엘리베이터 내부 화면이었어요. 엘리베이터 구석진 각도에서 위쪽을 내려다보는 구도였어요. 흑백에 가까운 화면이었어요. 화질이 선명하지 않았어요. 배속을 높여달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타고 내렸어요. 저는 눈을 좁혔어요. 주부로 보이는 여자, 교복 입은 아이, 장바구니 든 노인, 배달 상자 든 남자, 누군가 공지판 쪽으로 손을 뻗으면 배속을 낮춰달라고 했어요. 눈이 피로해졌어요. 모니터의 푸른빛이 눈 안쪽으로 파고드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눈을 떼지 않았어요. 기다리는 싸움이었어요. 오후 4시 17분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베이지색 코트가 들어왔어요. 저는 말했어요. 잠깐요. 여기서 멈춰주세요. 화면이 멈췄어요. 코트였어요. 금색 단추였어요. 숨을 고르면서 말했어요. 한 배속으로 다시 재생해주세요. 화면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정밀한이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오면서 왼쪽을 봤어요. 오른쪽을 봤어요. 그리고 위를 봤어요. 엘리베이터 구석진 각도의 CCTV 렌즈를요. 아주 잠깐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그 표정 놓치지 않았어요. 사각지대라고 확신하는 표정이었더군요. 렌즈를 향해 비웃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가방으로 손이 들어갔어요. 매직이 나왔어요. 검은색 굵은 매직이었어요. 정밀한이 공지판 앞으로 몸을 틀었어요. 캡을 열었어요. 천천히 썼어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누가 들어올까봐 긴장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이웃 감시자 조심. 신고충. 한 글자씩 또박또박 썼어요. 다 쓰고 나서 캡을 닫았어요. 매직을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다시 CCTV 렌즈를 흘끗 봤어요. 입꼬리가 아직 올라가 있었어요.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감정은 올라오지 않았어요. 대신 차갑게 식어가더군요. 흑백 화면이었는데도 정밀한의 그 표정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우아한 베이지색 코트, 금색 단추, 그리고 렌즈를 향한 비웃음. 뜨거운 감정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차가워졌어요. 단단하고 차가운 무언가가 가슴 안쪽에서 자리를 잡는 느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었군요. 계산하는 사람, 각도를 재는 사람, 그리고 그 계산이 틀렸다는 걸 모르는 사람. 담당 직원에게 말했어요. 이 구간 캡처 파일로 저장 가능한가요? 날짜와 타임스탬프가 포함되어야 해요. 직원이 관리소장을 봤어요. 관리소장이 잠깐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휴대폰도 꺼냈어요. 파일이 저장되는 동안 모니터 화면을 휴대폰으로 찍었어요. 날짜가 보이도록, 타임스탬프가 보이도록, 정밀한의 얼굴이 보이도록, 그리고 매직을 쥔 손이 보이도록 셔터를 눌렀어요. 손은 차가웠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를 나온 건 오전 11시였어요. 바깥 햇살이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제어실 안에 너무 오래 있었더군요. 눈이 빛에 적응하는데 잠깐 걸렸어요. 단지 안이 평소처럼 돌아가고 있었어요. 경비 아저씨가 낙엽을 쓸고 있었어요. 아이 하나가 킥보드를 타고 지나갔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풍경이었어요. 저는 그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제 안에서는 뭔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은데 세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벤치에 앉아서 휴대폰을 열었어요. 단톡방 알림이 17개였어요. 정밀한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저도 참고 있었는데요. 하린 씨가 이번엔 학교에까지 말을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들한테 저 험담을 했다는 거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다음 메시지. 이런 분이 같은 단지에 계속 사셔야 하는지 솔직히 의문이에요. 아이들 교육 환경이 걱정되네요. 다음 메시지. 저는 할 말 다 했어요. 더 이상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저는 화면을 읽으면서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증거를 쥔 사람이 모른 척하고 있는 사이에 증거를 모르는 사람이 더 깊이 파고들고 있었던 거더군요.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해졌어요. 어두운 거실에서 제가 세운 첫 번째 규칙이 떠올랐어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준비된 것만 꺼낸다.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CCTV 캡처 파일, 날짜가 찍힌 공지판 사진, 타임스탬프가 살아있는 영상, 그리고 코트 주머니 속 녹음 파일. 전부 있었어요. 벤치에서 일어섰어요. 정밀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단톡방에서 여론을 만들고 있겠죠.
사람들의 시선을 움직이고 있겠죠. 그 성이 높아 보였던 건 아무도 기초를 들여다보지 않아서였어요. 저는 지금 그 기초 아래에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잡혔어요. 모임 공지는 정밀한이 올렸어요. 긴급 입주자 간담회, 안건 단지 내 분쟁 조정 및 공동체 회복 방안. 공지를 읽으면서 저는 혼자 웃었어요. 공동체 회복. 그 단어를 정밀한이 썼다는 게요. 회의실은 관리동 2층이었어요. 접이식 의자 15개가 반원으로 놓여 있었어요. 창문이 작았어요.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이었어요. 공기가 텁텁했어요. 들어섰을 때 이미 10명쯤 와 있었어요. 시선들이 한꺼번에 왔어요. 저는 빈 의자에 앉았어요. 문 쪽에서 두 번째 자리였어요. 출구가 가까운 자리였어요. 의도한 거였어요. 정밀한은 앞쪽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은 흰색 블라우스였어요. 순백색이었어요. 단정했어요. 회의 주재자처럼 보였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정밀한이 웃었어요. 여유로운 웃음이었어요. 이미 이긴 사람의 표정이었더군요. 모임이 시작되고 몇 사람이 말을 섞은 뒤 정밀한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이 자리를 마련한 건 하린 씨를 공격하려는 게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사실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이웃 간의 갈등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도 제가 이 단지 엄마들을 대표해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것 같아서요. 대표한다고 하린 씨가 관리소 민원을 넣은 것도, 학교에까지 소문을 퍼뜨린 것도 다 어떤 이유가 있겠죠.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린 씨가 요즘 많이 예민하고 힘드신 거 알아요. 강사 일도 쉽지 않고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있으실 테니까요. 예민하다고, 힘드니까 이해한다고. 저는 가방 위에 손을 올려놓았어요. 정밀한이 계속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요. 하린 씨가 제가 엘리베이터 공지판에 뭔가를 썼다고 주장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밀한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요. 저는 하린 씨를 직접적으로 비난하거나 공격한 적이 없어요. 목소리가 올라갔어요. 제 명예를 걸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앞에서요. 저는 그 공지판에 손댄 적도 없고 하린 씨를 모함한 적도 없어요. 하린 씨가 오해하신 거거나 혼자 상상하신 거겠죠. 혼자 상상한 거라고.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몇 사람이 저쪽을 봤어요.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잠깐요. 제 목소리가 나왔어요. 조용했어요. 떨리지 않았어요. 정밀한 씨가 명예를 걸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준비한 걸 꺼내겠습니다. 화면을 열었어요. 볼륨을 최대로 올렸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정밀한의 목소리가 회의실 안으로 흘러나왔어요. 학교에 민원 넣은 거 알죠? 사실 하린 씨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이대로 가면 더 커지니까 내가 먼저 손을 쓴 거야. 그 목소리가 천장에 닿았어요. 좁은 회의실 안에서 메아리처럼 돌았어요. 하린 씨가 먼저 사과하면 민원도 취하하고 다 없던 일로 할게요. 저는 재생을 멈췄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정밀한의 얼굴을 봤어요. 미소가 사라졌어요. 입술이 얇게 굳었어요. 인중에 땀이 맺히는 게 보였더군요. 옆에 앉아있던 여자가 정밀한을 슬쩍 봤다가 시선을 내렸어요. 정밀한이 입을 열었어요. 그건 편집된 거예요. 맥락이 있는 대화를 자르고 붙인 거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봉투를 꺼냈어요. 안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여러 장이었어요. 첫 번째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관리사무소 CCTV 캡처본입니다. 날짜와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어요. 사람들이 몸을 기울였어요. 흑백 화면 속에 흰 블라우스와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는 장면이었어요. 화질이 흐리실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장을 올려놓았어요.
확대본이었어요. 손이 보였어요. 매직이 보였어요. 공지판이 보였어요. 그리고 얼굴이 보였어요. 이웃 감시자 조심이라고 쓰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아래 신고충이라는 단어도 보이시죠?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정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이건, 정미란이 말했어요. 이건 불법이에요. 동의 없이 찍은 영상이고, 개인정보를 관리사무소 CCTV는 공용시설물입니다. 저는 세 번째 장을 올려놓았어요. 열람 요청서를 정식으로 접수해서 취득했어요. 접수 날짜와 담당자 확인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네 번째 장을 올려놓았어요. CCTV 렌즈를 향해 입꼬리를 올리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공지판에 글을 다 쓰고 나서 렌즈를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사각지대라고 믿으셨겠죠? 정미란이 벌떡 일어섰어요. 이건 함정이에요. 하린 씨가 저를 엮으려고. 정미란 씨, 저도 일어섰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앞에서 방금 명예를 걸고 하신 말씀이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미란의 입술이 떨렸어요. 동공이 흔들렸어요. 저는 그 눈을 보면서 분노가 아니라 경멸을 느꼈어요. 차갑고 단단한 경멸이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정미란 씨, 한 박자 쉬었어요. 찢어진 원고를 테이프로 붙이려다 포기한 흔적을 제가 봤어요. 제 아들 책상 위에서요.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이웃은 서로 배려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른들이 대화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게 써놓은 10살짜리 아이의 원고를 정미란 씨가 찢었을 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 조각들을 주워다 붙이려던 아이의 마음을 정미란 씨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정미란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처음이었더군요. 정미란이 말을 잃은 게요. 저는 봉투를 가방에 넣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똑바로 섰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발언들까지 포함해서 필요한 절차는 이미 확인해뒀습니다. 내일 정식 절차로 접수하겠습니다. 방 안이 술렁였어요. 정미란 쪽에 붙어 앉아있던 여자가 의자를 뒤로 빼더군요. 소리가 났어요. 그 옆 사람이 시선을 내렸어요. 조금 전까지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 손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이런 게 비겁함이구나 싶었어요. 바람이 바뀌는 쪽으로 몸을 트는 것. 그러면서 처음부터 자기는 몰랐던 척하는 것. 저는 그 사람들을 오래 보지 않았어요. 제 싸움이 아니었으니까요. 정미란이 낮게 말했어요. 하린 씨, 이러면 우리 둘 다 상처받아요. 저는 가방을 들었어요. 정미란 씨, 문 쪽으로 걸으면서 말했어요. 저는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어요. 그리고 준이도요. 문을 열었어요. 복도가 나왔어요. 조명이 밝았어요. 계단을 내려오면서 이상한 감각이 들었어요. 울 것 같지 않았어요. 기쁘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했어요. 오래 달려온 사람이 결승선을 넘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는 것처럼요.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들어왔어요. 저는 잠깐 눈을 감았어요. 정미란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정한 방향으로. 이게 제가 정한 방향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단지 안을 걸어서 마트로 가는데 처음 보는 풍경이 펼쳐졌어요. 경비 아저씨가 먼저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예전엔 그냥 지나치던 분이었어요. 마트 입구에서 마주친 주민 한 분이 어색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제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하셨다고. 저는 짧게 웃고 지나쳤어요. 마트 안에서 두부를 고르는데 계산대 아주머니가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제 차례가 됐을 때 먼저 웃으면서 말했어요. 오늘 많이 사셨네요. 저는 카드를 내밀면서 생각했어요. 며칠 전에 이 계산대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카드를 꺼냈던 사람이 저였다는 걸.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었어요. 바람이 달라진 것 뿐이었더군요. 그리고 사람들은 바람이 부는 쪽으로 아무렇지 않게 몸을 틀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 입구 벤치 쪽에서 엄마 둘이 저를 부르더군요. 할인 씨, 잠깐요. 낯익은 얼굴들이었어요. 정밀한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들이었어요. 한 명이 먼저 말했어요. 저 사실 그때부터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밀한 씨가 하는 말들이 너무 과하더라고요. 다른 한 명이 이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냥 분위기 때문에 따라갔는데 솔직히 할인 씨한테 미안했어요. 저는 두 사람을 봤어요.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그냥 분위기 때문이었다고, 그 말들이 진심인지 아닌지,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만 말하고 걸었어요. 더 들어줄 마음이 없었어요. 집에 와서 휴대폰을 열었어요. 맘카페 알림이 와 있었어요. 정밀한 회원 제명 안내. 허위 사실 유포 및 공동체 신뢰 훼손 사유. 그 아래 댓글들이었어요.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 교육에 정말 나쁜 영향이었어요. 진작 이렇게 됐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지만 잘 됐어요. 저는 화면을 덮었어요. 불편했어요. 저 댓글들이 어디서 나온 목소리인지 저는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정밀한 옆에서 침묵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시선을 피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단지 내 마트에서 속닥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처음부터 알았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더군요. 누군가 캡처본을 보내왔어요. 정밀한이 단톡방에 올린 글이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께 사과드려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나름 힘들었던 상황이었는데 제가 표현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글 아래에 숫자 1이 붙어 있었어요. 한 명만 읽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봤어요. 정밀한이 단지 엄마들을 줄 세우던 사람이었어요. 말 한마디로 분위기를 만들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사과문 아래 숫자 1이 붙어 있었어요. 잔인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생각했어요. 준이가 놀이터 벤치에 혼자 앉아 있던 날, 아무도 다가오지 않던 그 오후, 그때 준이 곁에도 아무도 없었다는 걸요. 며칠 뒤 소문이 돌았어요. 정밀한이 맡고 있던 학원 수업이 모두 취소됐다는 소문이었어요. 학부모들이 항의를 했다고, 원장이 먼저 연락했다고, 그리고 이 단지 몇 개 단톡방에서 정밀한이 조용히 강퇴됐다는 얘기도 들렸어요. 저는 그 소문들을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건 제가 한 일이 아니었어요. 정밀한이 만든 시스템이 정밀한을 집어삼킨 거였더군요. 그날 저녁 오태성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들렸어요. 오태성은 넥타이를 풀지도 못한 채 제 앞에 섰어요. 저를 보더니 한참을 말이 없다가 겨우 입을 열더군요. 할인아 미안해. 저는 수저를 놓고 오태성을 봤어요. 그 사람 눈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흔들림이요. 변명하려는 흔들림이 아니라 겁이 난 사람의 흔들림 같았어요. 뭐가 미안한데? 제가 묻자 오태성이 숨을 들이켰어요. 나 너 혼자 싸우게 했잖아. 좋게 좋게라는 말로 내 입을 막았고 준이 일까지 내 탓으로 돌렸고 그때 너 울고 있었는데 나는 그냥 피했어. 그 말이 나오는데도 제 가슴은 이상하게 차가웠어요. 늦었으니까요. 그런데 오태성이 다음 말을 했어요. 오늘 관리소장이랑 통화했어. 회사 끝나고 내려가서 확인했어. 그리고 내가 내 편이라고 공식으로 남겼어. 제가 눈을 깜빡이자 오태성이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관리사무소에 접수한 사실확인 요청서 사본이었어요. 접수번호가 찍혀 있었고 담당자 도장도 찍혀 있더군요. 이거 내가 접수했어. CCTV 열람 절차 진행해달라고. 그리고 맘카페 쪽 당신한테 사과하라고만 하면 또 가스라이팅이라고 할까봐 아예 증거랑 절차로 정리하자고 했어. 오태성이 고개를 숙였어요. 할인아, 나 무서웠어. 우리 집이 욕먹는 게 회사까지 번질까봐. 그래서 너를 희생시켰어. 근데 오늘 회의실에서 내가 딱 서 있는 거 보고 내가 제일 비겁한 사람이더라.
저는 오태성을 오래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당신이 미안한 건 사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준이 앞에서, 내 앞에서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 사과는 말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무서워하는 걸 내가 감당해. 오태성이 고개를 들더니 바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내일 준이 담임 선생님께도 직접 연락할게. 그리고 단톡방에도 사실이 아니다라는 글 내 이름으로 올릴게. 내가 혼자 뒤집어 쓰게 하지 않을게. 그 순간 저는 마음이 풀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하나는 분명해졌어요. 이 싸움에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게 된 거예요. 오태성은 제 옆을 지나주니 방 앞에서 멈췄어요. 문을 두드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아, 아빠야. 아빠가 늦었지. 근데 이제부터는 아빠가 너랑 엄마 지킬게. 방 안에서 한참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그러다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응. 그 한 글자에 저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울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 울면 이 장면을 망칠 것 같아서요. 엘리베이터에서 정미란과 마주친 건 이틀 뒤였어요. 문이 열렸을 때 정미란이 안에 있었어요. 회색 패딩이었어요. 머리가 단정하지 않았어요. 화장이 옅었어요. 눈밑이 거무스름했어요. 저를 보더니 몸이 굳었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닫혔어요. 정미란이 낮게 말했어요. 하린 씨, 저도 나름 억울한 점이 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층수를 표시하는 숫자판을 봤어요. 2, 3, 4. 제가 표현이 좀 과했던 건 인정해요. 그런데 하린 씨도 생각해보면 숫자판을 봤어요. 5, 6. 정미란이 조금 더 높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7. 문이 열렸어요. 저는 내렸어요. 뒤에서 정미란이 뭔가 더 말했어요. 듣지 않았어요. 대꾸할 말이 없었어요. 당신이 만든 지옥에 당신이 들어간 것 뿐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였어요. 창문으로 놀이터가 보이는데 준이가 뛰고 있었어요. 멈춰서 봤어요. 아이 셋이 공을 차고 있었어요. 준이가 그 안에 있었어요. 누군가 준이한테 공을 넘겼어요. 준이가 받아서 찼어요. 그리고 웃었어요. 목을 대가 울렁거렸어요. 울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놀이터 벤치에 혼자 앉아있던 뒷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무릎에 손을 올려놓고 발끝만 내려다보던 아이. 눈이 흐려졌어요. 저녁에 준이가 들어왔어요. 신발을 벗으면서 밝은 얼굴로 말했어요. 엄마, 오늘 민준이가 또 같이 축구하자고 했어.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래, 재밌었어? 응. 엄마. 준이가 저를 봤어요. 이제 괜찮아? 저는 준이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준이 어깨를 두 손으로 잡았어요. 응, 준아. 엄마 이제 진짜 괜찮아. 준이가 제 목을 안았어요. 저는 그 아이를 꽉 안았어요. 10살짜리 아이의 등이 이렇게 좁은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안에 얼마나 많은 걸 혼자 짊어지고 있었는지 한참 안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정미란한테 문자가 왔어요. 하린 씨,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소취아 부분도 의논하고 싶고요. 저는 문자를 읽었어요.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어요. 사과는 정미란의 자유였어요. 그런데 그 사과를 받아줄 의무는 저한테 없었어요. 책상에 앉아 스탠드를 켰어요. 서류를 펼쳤어요. 고소장이었어요. 변호사와 이미 검토를 마친 서류였어요. 피고소인 이름칸에 정미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볼펜을 들었어요. 마지막 서명란에 이름을 썼어요. 김아린. 획이 선명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사과는 정미란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심판은 제 권리였습니다. 정미란의 이삿짐 차가 떠났어요. 주차장을 지나는데 아스팔트 위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베이지색 코트에 달려있던 것과 같은 모양의 금색 단추였어요.
한때 나를 압도하던 그 찬란한 위선의 조각을 주워 잠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별 감정이 없었어요. 이상하더군요. 내가 그렇게 오래 떨었던 게 저 작은 금속 조각이었다는 게요. 학교로 돌아간 건 다음 주였어요. 복도에서 시선들이 느껴졌어요. 예전 같았으면 발이 느려졌겠죠. 그냥 걸었습니다. 교실 문을 열고 아이들을 봤어요. 아이들과 눈이 마주쳤어요. 분필을 들고 칠판에 문장을 썼어요. 분필을 쥔 손에 기분 좋은 무게감이 실렸어요. 아이들이 받아 적고 있는 연필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좋았어요. 저는 이 교실 안에 있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증명하려고 싸운 게 아니었는데, 싸우고 나서야 다시 알게 됐더군요. 집으로 돌아와 수건을 갰어요. 뽀송하게 잘 마른 수건에서 햇볕 냄새가 났어요.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했어요. 수건은 그냥 수건이었으니까요. 오태성이 거실에서 말했어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우리도 좀 달라지자. 저는 수건을 반듯하게 접으면서 말했어요. 나는 이미 달라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보. 저는 수건을 선반에 올려놓았어요. 나는 이 수건을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개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좋아서 개는 거야. 이제 그런 사람이 됐어. 오태성이 말이 없었어요. 더 설명하지 않았어요. 이해시키려는 마음도 없었어요. 준이와 밖으로 나온 건 저녁 먹고 나서였어요.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어요. 준이가 옆에서 걸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나 오늘 수학 100점. 진짜? 응. 선생님이 잘했다고 했어. 저는 준이를 봤어요. 눈빛이 맑고 어깨가 펴져 있었어요. 이 아이가 놀이터 벤치에 혼자 앉아 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기쁜 표정으로 제 눈을 맞추고 있어요. 배고프지 않아? 뭐 먹을까? 엄마가 좋아하는 거, 제가 좋아하는 거. 준이가 저한테 그 말을 했어요. 한참 걸었어요. 단지를 벗어나서 큰 길 쪽으로 나왔어요. 어디로 가는지 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발이 자꾸 앞으로 나갔어요. 내 방향이 맞는 걸까? 그 질문을 오래 붙들고 살았어요. 이제는 묻지 않아요. 걷고 있으니까요. 준이 손을 잡고요.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지든 내가 걷는 곳이 곧 방향이었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